그 시절 유행하던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내가 있는 도시로 날아왔다. 싱겁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데이트. 2년씩이나 유지했다.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노인이 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한답니다. 음악 감상실에서 거침없이 팝송을 따라 부르며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니. 이젠 영영 지상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남자와 형편에 따라 수시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여자. 사랑의 기준은 진정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소담 채널을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황재현 작가님의 만년필 준비했습니다. 한국소설 2월호에 실린 단편이에요. 작가님은 2021년 한국소설의 단편소설 채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친숙하게 존재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더는 현실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대상이 있을까요? 작가님은 우연히 집에서 발견한 만년필 한 자루로 시대를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요소, 즉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련하고 아슬한 사랑의 감정,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연약하게 존재하는, 그러므로 더욱 소중한 감정을 풀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무실 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잘 때 듣는 로맨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만년필, 황재현. 며칠 전 나는 오래된 만년필을 하나 주웠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 그대로인 만년필. 놀랍게도 그것은 독일에서 수입한 엘리제였다. 언뜻 보기에도 꽤 값나가는 만년필을 들고 한참 생각을 더듬었다. 어디선가 본 듯 또한 기억 저 너머의 물건, 어디서 샀을까? 아님 누구에게서 받았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도무지 확실한 출처가 아리송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쉽게 쓰기가 거북해 오래된 핸드백 안에 방치해둔 것임엔 분명했다.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살던 집에서 이사하기로 한 뒤 짐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만년필이었다. 올여름 느닷없이 밤이면 쥐가 천정에서 달리기 경주를 했다. 옥탑방에 말아서 넣어둔 전기장판 속에 집을 짓고 새끼까지 길렀다. 어디로 들어온 걸까? 마당 한 기퉁이 텃밭에 있는 구멍은 쉽게 찾았지만 옥탑방으로 들어간 입구는 찾을 수 없었다. 입구를 찾는 수고보다 차라리 헐어서 짓기로 했다. 이 집은 지은 지 30년도 훨씬 지난 구옥으로 엄마를 모시기 위해 구입한 집이었다. 요양병원 바로 뒤편에 있는 데다 엄마가 좋아하는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집이어서 오래 생각도 안 하고 덜컥 샀다. 정작 엄마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사를 한 달 남기고서였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주했다.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다. 엄마는 일생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똑같은 구조의 성냥갑들을 높이 쌓아 올린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했다. 엄마의 정신이 온전할 때는 아파트 입주는 생각조차 못했다. 마지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아파트로 옮겼다. 하지만 엄마는 틈만 나면 현관문을 열고 도망쳐
찾느라고 온 가족의 혼을 빼놓았다. 안에서 열 수 없게 잠금장치를 해놓아도 번번이 해제를 해버려 밤에도 눈을 못 붙였다. 순번을 정해 보초를 섰다. 간혹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떼를 썼다. 집안에서 발견했으니 주웠다고 하기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껏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물건이니 주웠다고 해야겠다. 비단으로 된 파란색 케이스를 상하로 벌렸다. 것과 달리 속은 붉은 비로드 천으로 감싼 도톰한 바닥면 위에 세로로 가림막을 만들어 끼워 넣었다. 스페어 그립과 함께 조용히 누워있는 은색 만년필. 배럴은 아무런 장식 없이 매끈한 진짜 은으로 만든 것이었다. 뚜껑 부분에 붙은 클립과 아래 위 캡탑은 14K로 만들었고 만년필의 꽃이라 불리는 닙은 진짜 금으로 되어 있었다. 애기 손가락 크기의 날렵한 만년필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흔하게 보아온 보통의 만년필보다 훨씬 작은 그것은 은으로 만들어서인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손가락 크기를 감안한 여성 전용 만년필이었다. 슬립형으로 되어 있는 뚜껑을 빼서 손가락에 쥐고 닙을 눌러보았다. 잉크가 나올 리 없었다. 뚜껑 상단에 흰색 천 위에 만년필로 정갈하게 눌러 쓴 행복 더하기 좋은 글이란 필체를 보자 그제야 생각이 잡혔다. 아, 이것이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지? 잉크를 놓고 글자가 쓰고 싶어졌다. 같은 기종의 만년필을 검색했다. 1925년 서독에서 설립된 만년필 제조회사로 이미 20년 전에 만년필 생산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떴다. 40년도 훨씬 지난 세월이니 강산이 변해도 4번은 더 변했을 세월이었다. 만년필을 내게 준 사람도 만든 회사도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같은 기종의 그립을 구하는 대신 있는 그립에 잉크를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문방구로 달려갔다. 빛나는 은색 만년필을 건네며 카운터의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젊은 남자는 만년필을 요리조리 돌려보며 시간을 끌었다. 예쁜 만년필이네요. 답답해진 내가 속으로 구시렁댔다. 누가 그걸 모르나? 잉크가 안 나오는 게 문제지. 한참을 요모조모 돌려보기만 하던 젊은 남자는 안타깝게 쳐다보는 나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는지 만년필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장님이 오셔야 알 것 같아요. 화가 치밀었다. 그럼 진즉에 자신은 모른다고 할 것이지. 공연히 뭔가 알 것처럼 애꿎은 만년필만 돌려가며 만지작거렸나. 젊은 남자는 자리를 비운 사장이 오기를 기다려 시간을 끈 모양이었다. 사장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나의 물음에 젊은 남자는 30분은 좋게 기다려야 온다고 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영영 만년필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에 문방구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문구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끌었다. 곧이어 돌아온 사장은 직원에게서 돌려받은 만년필을 보더니 그립 대신 병 잉크를 내밀었다. 물론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다. 이걸 넣어도 될까요? 나의 물음에 사장은 만년필의 뚜껑을 열고 그립을 빼서 병 잉크에 넣고 밑에서 위로 쑥 당겼다. 신기하게도 잉크가 달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다. 간단하게 죽었던 만년필이 되살아났다. 연습으로 종이 위에 닙을 눌러 글씨를 써보았다. 여느 만년필 글씨보다 다소 날렵한 가는 글씨가 쓰여졌다. 와우. 흘러간 세월 빛나던 20대의 어느 날부터였다. 당시 나는 누군가에게 매일 편지로 안부를 전하며 그 시절 유행하던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
그땐 전화선이 없어 걸어다니며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는 핸드폰이라는 신문물은 상상도 할 수 없던 때였다. 그건 당연히 먼 달나라 얘기로 치부됐다. 모든 통신은 편지로 대신했고 만년필로 글자를 쓰는 사람은 극히 소수여서 작가나 기자가 아니면 아무나 만년필을 지니지 않던 시절이었다. 연필 대신 볼펜이란 필기구를 사용하는 것만도 호사로 여겼다. 자신의 월급 일부분을 뭉텅 떼어내었을 희생을 감수해 선물한 만년필과 그때의 기억들이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약속 장소인 동성로의 다방 맥심은 젊은 청춘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덥지근했다. 모두들 몽롱한 상태로 마주 앉은 연인과 소곤대며 애정을 과시했다. 여기저기서 뿜어내는 담배 연기로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시절 흡연은 멋의 상징이었다. 장소 불문, 젊은이들이 무방비로 뻐끔뻐끔 연기를 뿜어댔다. 희미한 연기 사이로 누군가 앞으로 나갔다. 녹음실 구멍 사이로 사각으로 접은 쪽지를 내미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실내엔 김세환의 피가 잔잔히 흘렀다. 모두 숨죽인 채 노래를 들었다. 당시엔 다방마다 신청곡을 틀어주는 DJ가 있었다. 그는 오지 않았다. 3일 전 자취방으로 날아든 엽서에는 분명 오늘이었는데 어쩐 일일까. 지금껏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던 그였다. 사각형의 빳빳한 엽서엔 단 한 줄. 27일 토요일 4시 맥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짧고 명료한 문장이 떠올랐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사이 다방을 나가고 들어왔다. 입구 쪽 벽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연들을 적어놓을 나무판이 걸려 있었다. 전화기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이던 시절이었다.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던 때 기다리다 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판 위에 고무줄을 당겨 메모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간단한 연락사항은 편지나 엽서가 주종으로 날짜가 다급한 건 정보를 이용했다. 당연 사람이 죽으면 보내는 부고는 정보였다. 속초에 있는 그가 대구로 와 쪽지를 걸어놓고 가는 건 무리라 생각됐다. 더욱 그는 군인이 아닌가.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 틈에 벌써 6시간째 꼼짝 않고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홀 안에선 비의 신청곡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비가 몹시 내렸지. 쏟아지는 빗속을 둘이 마냥 걸었네. 흠뻑 젖은 머리에 물방울이 돋았던 그대 모습 아련히 내 가슴에 남아있네. 신청곡은 날씨에 걸맞게 거의 비에 관한 노래였다. 동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자주 카운터의 종업원이 나의 자리를 흘끔거렸다. 어쩌지? 나갈까?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나갈 수도 없었다. 혹시 집으로 전보라도 오면? 급한 일이면 전보라도 칠 텐데. 안절부절 못하고 막 자리를 뜨려고 일어서려는데 마주 보이는 출입문 안으로 비를 흠뻑 젖은 그가 나타났다.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군복 모자 위로 흘러 얼굴을 적시는 빗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떴어. 대신 버스를 타고 오느라. 어깨에 달린 무궁화 한 개가 비에 젖어 구겨졌다. 우산을 쓰고 오지. 그냥 이 비를 맞고 와요? 나의 질책에 그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손으로 털어내며 대답했다. 군인은 우산을 쓰면 안 돼요, 아가씨.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에. 속초에서 근무하는 그는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내 앞에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는 비행기 요금이 할인되던 시절이었다.
180cm 훌쩍 넘긴 큰 키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그를 알게 된 것은 육군에서 발행하던 정운이라는 잡지에서였다. 군인이었던 동생이 가끔씩 집으로 가져오는 월간지에 실린 그의 시는 그 시절 내 가슴을 가장 설레게 했다. 군인들이 쓴 글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한 필치의 시나 마지막 페이지에 실리는 연재소설은 언제나 나에게 다음호를 기다리게 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게 됐을까? 어느 날부터 그에게서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옆방 할머니와 함께 쓰는 부엌 방문 앞에 얌전하게 놓여있는 하얀 편지 봉투. 퇴근길 조급증을 내며 달려오기에 충분했다. 옆방 처자 연애하나 보네. 김치 등 반찬을 만들 때마다 여분으로 만들어 나에게 건네주며 할머니가 놀렸다. 그는 글씨도 시원시원하고 크게 잘 썼다. 하얀 백지 위에 만연필로 굵직하게 눌러쓴 편지는 한 편의 단편소설을 읽는 느낌이었다. 파도치는 속초의 군 막사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기처럼 써보내는 그의 편지는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 나에겐 피로를 푸는 청량제였다. 매일매일 편지가 날아들었다. 파도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10페이지가 넘도록 쓰는 재주가 있는 그에 비해 난 도시 생활의 복잡함과 매일매일 창고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적어보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언제나 끝자로만 불렀다. 영. 지금 파도치는 바닷가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높이 넘실대는 흰 물보라뿐. 외로운 성엔 성주 혼자 있습니다. 로 시작하는 글은 내가 직접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듯 생생했고 외로운 휴전선 끝에 앉아 조국을 지키는 젊은 남자의 고독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내가 있는 도시로 날아왔다. 당시엔 토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했다. 버스로 7에서 8시간 걸리는 거리를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다. 토요일 4시 정도면 어김없이 내 앞에 나타나는 그에 대해 나는 하늘을 나는 여의주를 타고 왔나 봐요. 감탄했다. 속초엔 비행장이 있었다. 더욱 영관급 장교는 30% 할인을 해준다고 했다. 월급이 비행기 싸구로 몽땅 날아갈 지경이었다. 아가씨, 그만 빅토리로 갈까요? 우리 만나면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곧바로 음악 감상실로 향했다. 당시 동성로엔 방송국이 있었다. 근처에 방송국이 있어서인지 팝송을 전문으로 틀어주는 음악 감상실이 여럿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했던 곳이 빅토리였다. 신청곡과 팝송을 번갈아 틀어줬다. 팝송에 익숙하지 않은 나에 비해 군인이었던 그는 한 곡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허밍으로 따라 불렀다. 그는 또 시간에 철저했다.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미리 정해놓은 자신의 숙소로 미련 없이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9시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 가까운 절이나 유원지에 가서 배를 타거나 절마당에 올라서서 대웅전을 함께 바라보며 각자 손모아 합장을 했다. 외양에 어울리지 않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비는 그를 향해 무슨 소원 빌었어요? 물었지만 그는 절대 비밀이라며 함구했다. 싱겁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데이트. 우린 그런 재미없는 데이트를 2년씩이나 유지했다. 그 시절 나는 남녀가 밤을 함께 보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그에게 원래 군인은 그런 식의 데이트만 하는 건 줄 알았다. 후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시간을 벌며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손 한 번 잡지 않고 그냥 마주보며 이야기만 하고 편지만 쓰는 연애.
그의 상황을 전혀 몰랐던 나는 그게 최상의 연애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친구에게 우리의 연애 형태를 얘기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외롭고며 나의 연애 상황을 듣던 친구는 단칼에 말을 가로막으며 단정했다. 예, 그건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친구는 당시 대학 졸업 후 이미 회사원이 된 남자친구와 열렬히 연애 중이었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은 물론 몸도 함께해야 진정한 연애라는 거였다. 훗날 그가 죽고 의문에 휩싸였다. 진정한 연애가 아니어도 그걸 이루지 못하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가 하는. 가끔 교회로 나가기도 했다. 사과가 흔한 대구엔 근교의 사과밭이 지천이었다. 빨갛게 익은 국광은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고였다. 과수원 풍경 또한 아름다웠다. 왜 사과를 따서 상자에 넣지 않고 나무 밑에 쭉 깔아놓았죠? 궁금해서 묻는 내게 도시 사람답지 않게 아는 것도 많은 그가 대답했다. 원래 사과는 이렇게 마지막 빛깔을 내는 거예요, 아가씨. 나를 부를 때 그는 편지엔 영, 대면했을 땐 언제나 아가씨라 호칭했다. 나무 밑에서 가을 햇살을 받아 붉게 타오른 곡강이나 홍옥은 그때 시장에 내다 팔았다. 지나가다 가수원에 들러 1,000원어치만 사도 한 알음씩 주던 대구의 사과. 지금은 거의 사라진 건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또 매 월말에 발행되던 국방부 문예지, 정은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시나 수필, 소설을 기고했다. 매회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이 기다려졌다. 책 뒤쪽에 실린 연재 소설은 언제나 극적인 장면에서 멈춰버려 다음 후에 나올 얘기가 궁금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당시엔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았다. 정기적인 잡지의 대표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주부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대신 각 회사나 관공서에서 발행하던 기간지는 어느 곳에든 존재했다. 교직원들이 주로 읽는 월간지는 보통의 크기에 비해 A4 용지 크기의 잡지로 나왔다. 앞면은 학습지에 관한 것이었지만 뒷면으로 가면 시와 수필, 맨 마지막엔 반드시 연재 소설이 있었다. 당시엔 빠르게 경제가 살아나던 시기여서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기업체마다 월간지 하나씩은 반드시 발행했다. 아마추어 문학도들은 여러 지면을 통해 투고했다. 그러면 기업체마다 정해진 심사위원 한두 명이 꼼꼼하게 하평을 달아 지면을 채워주었다. 공개 하평이었다. 신경림 선생님이나 박목월 선생님, 서정주 선생님 등 그 시절 활동하는 문인들 거의가 기간지 한두 편씩 하평을 했다. 그의 편지를 떠올려 봤다. 영, 지금 나는 동해의 채북단 바닷가 막산에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얀 물보라가 검은 바위를 세차게 때리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부서지는 파도에 떠밀려 영이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고 싶습니다. 이곳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석처럼 포마를 일으키는 물보라와 쉼없이 넓게 퍼진 지푸른 바다뿐입니다. 혈기 넘치는 사내 아이들을 몰아쳐 정신없이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보이는 건 끝없는 적막과 발가락 냄새나는 군인, 사람이라 칭하지도 않는 군인들 천지입니다. 문득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번쩍 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많은 직업 중 하필이면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집안에 보이지 않는 관례대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순차적으로 장교가 되었습니다. 나의 형들도 모두 한치의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장교로 입대해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부산의 사립고등학교의 이사장이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아버지는 우리 삼형제를 당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던 육사에 입학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도치는 한겨울 밤이면 인간 사회에서 감성이 풍부하고 말이 통하는 여린 여자와 오손도손 책 이야기를 하며 평화롭게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싹 터오릅니다. 그는 군인이기 이전에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의 자질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선 그것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다시 살린 만년필로 그를 불러내 영원히 붙이지 못할 편지를 썼다. 빛나는 20대, 처음 당신을 만나던 날이 생각납니다. 동성로의 다방, 맥심이었지요. 당신은 예의 씩씩한 군복 차림이었어요. 어깨엔 무궁화 한 개의 소령 계급장을 단체로요. 키가 크고 몸가짐이 군인답게 절도 있고 씩씩한 당신은 나보다 3살이 위였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결기에 찬 당신의 눈동자는 언제든 북한에서 한 번만이라도 찝쩍거리면 목숨 걸고 분연히 달려나갈 용맹스런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에 요절한 홍콩의 무협 영화 배우 이소령이 아닌 육군 장교 이소령. 이름이 비슷해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무슨 병인지 모를 지병을 갖고 있어 군대 가는 일이 드물지만 당시엔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1순위가 육군 사관 생도였을 정도로 사회의 인식도 젊은이의 자부심도 대단했으니까요. 그 본보기를 당신의 집안에서 보여줬지요. 당신의 집안에선 무조건 아들은 군대에 가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었으니 막내인 당신도 자연스레 장교가 됐을 테지요. 그때만 해도 지금의 미국처럼 장교가 되는 걸 영광으로 알던 때였으니까요. 외유, 내강, 직업이 군인인 당신은 어울리지 않게 글을 잘 썼습니다. 처음 당신을 알게 된 것도 역시 장교인 동생이 가져온 국방부에서 간행하던 정운이라는 월간지에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활자를 좋아하던 저는 동생이 가져온 책에서 처음 당신의 시를 보았습니다. 동생을 통해서였는지 확실히 기억은 없지만 당신을 알게 되었고 편지를 주고받게 되다가 속초에서 대구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나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지금은 한겨울인데 어찌된 일일까요? 세월이 흘러 계절도 주기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의 겨울은 엄청나게 추운 것이 정설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흡사 초여름 장마철 같았습니다. 눈 대신 비가 왔어요. 계절의 흐름대로라면 소담스런 흰눈이 펑펑 쏟아져야 하거든요. 계절도 나처럼 생각이 뒤죽박죽 순서를 잃어버린 초기 치매 환자라도 된 걸까요? 잠깐이 아니라 종일 비가 쏟아지더니 일기예보에서조차 기온이 23도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지금쯤 PC의 어느 곳에서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하염없이 그 순수하고 여리던 감성대로 늙은이가 되어 창가에 앉아 먼 지난 날을 회상하고 계신가요? 어제는 시내에 나갔다가 가슴 짠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지하철에서 작은 쇼핑 가방을 수십 개 얼기설기 엮어 힘겹게 이동하는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무슨 쇼핑을 저리도 힘들게 많이 하냐고 아는 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죠. 언니, 할아버지가 무슨 쇼핑을 저렇게 많이 할까요? 혹시 자녀들 선물 주려고 하나요? 내 물음에 언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훑어보더군요. 쇼핑이라니요. 그건 할아버지들이 직접 쇼핑을 한 게 아니라
백화점 등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수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장에서 고객의 주문대로 물건을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쇼핑 봉투 하나에 3,000원 정도를 받는 신종 아르바이트 일꾼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놀랄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가 명동의 백화점 지하에 있는데 처음에 문화센터도 지하가 아닌 지상 11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턴가 14층까지 리모델링을 한 뒤 4개 층 모두를 식당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1995년에 발생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생각나더군요. 당시 제가 아는 여의사의 딸이 그곳에서 깔려 죽었거든요. 직장에 다니며 시험관을 위해 아침 저녁 주사를 맞아야 하는 나를 위해 그 여의사는 일부러 일찍 출근해 주었고 나 역시 여의사 딸의 돌잔치 때는 반지도 선물했는데 그런 횡행을 당했으니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미나에 간 엄마 대신 외할머니와 동화책을 사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지 뭐예요. 열흘 넘게 매몰 현장을 지키던 여의사 앞에 외할머니가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해 치마폭으로 소녀를 덮어 씌운 모습은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장면이지요. 딸과 친정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여의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후 저는 높은 건물에만 들어서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꾸만 위로 중개축을 하다 보면 삼풍 백화점처럼 무게를 이기지 못한 기둥이 무너져 죽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다행히 우리가 공부하던 센터는 지하 1층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저는 기뻤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무서운 꿈은 일단 피했으니까요. 반면 건물이 무너진다면 눌리는 힘은 위에서부터일 테지 지하가 오히려 무겁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정말 왜 이럴까요? 살 만큼 살았고 어느 정도 담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염려증이라도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드니 사방에 무섭고 두려운 죽음뿐이라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백화점 쇼핑백을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인이 된 건 아니겠지 하며 노인이 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한답니다. 나는 요즘 다리가 아파 계단을 내려갈 땐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하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폐 쪽이 부실한 게 집안 내력이라 치료를 받던 그 시절에 나는 오후만 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구불구불 산길을 돌아 8시간을 달려 내게 온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알았다는 당신은 시쳇말로 그때 미쳤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인연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온 그의 얼굴에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놀란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철조망에 긁힌 자국입니다. 아무리 봐도 철조망에 긁힌 자국은 아니었다. 계속 우울하게 마주 앉아 있는 내게 결의에 찬 얼굴로 그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영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단 이사장이었던 그의 아버님이 같은 교육계에 근무하는 친구의 딸과 어릴 때부터 정해놓은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 시절 흔한 결혼 풍속도였다. 놀랐다. 그는 어쩜 나와 반대 처지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부모님이 정해놓은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 불행해진 그와 우리 집안의 파산으로 결혼하지 못해 불행한 나의 케이스. 한 번도 나는 엇갈린 운명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정말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필연적인 만남이 아닌가. 그는 위험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장교복을 입은 채 어깨를 들썩여 울고 있었다.
결연한 의지로 결심한 듯 그가 고개를 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약속으로 사랑을 느낄 사이도 없이 정략 결혼을 했고 우리 관계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니 영은 그냥 나만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했다. 감쪽같이 2년을 한 번의 약속도 어김없이 이행해온 그가 기혼자라니. 그럼 내게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뭐란 말인가? 친구가 주장한 몸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나?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전에 절대로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는 의지가 그간 얼마나 그를 괴롭혀 왔는지를. 엄청난 혼란이 왔다.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여자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다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평소에 주말을 빼곤 전화를 하지 않던 그가 매일 장거리 전화를 걸어왔다. 근무중 받는 전화는 그 자신에게나 나에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여서 간단하게 끊기를 반복했다. 약속한 토요일이었다. 습관처럼 발길이 가는 동성로를 피해 동화사 절을 찾았다. 삐삐나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으니 나의 부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을 터였다. 수없이 헛걸음을 했을 그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버스를 이용해 8시간을 걸려 내려왔고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남을 아프게 하고 얻은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주지 스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소식을 끊었다. 이후 나는 직장을 따라 멀리 서울로 옮겨와 적응하느라 그의 행적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물론 그는 훌륭한 대한의 군인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키며 건재하게 지내리라 믿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회사로 낯선 군인이 면회를 왔다. 근처 다방으로 안내를 했다. 복잡한 얼굴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남자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승환이 지난주에 갔습니다. 남자는 그와 같은 동기로 그에겐 자녀가 없고 그간의 사연을 자신만이 알며 나를 만났던 지난 2년의 시간이 그 친구의 유일한 행복이었노라 말했다. 완고한 아버지의 고집과 지금껏 길들여진 집안에서 혼자 이단화가 되어 힘겨운 싸움을 하던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였다. 나는 멀뚱하게 낯선 군인을 바라봤다. 저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건 현실이 아닌 소설 속의 이야기야. 사실을 부정하며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음악 감상실에서 거침없이 팝송을 따라 부르며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니. 이젠 영영 지상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탓이라기보다 결혼 제도와 나의 소심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롭게 혼자 싸웠을 그를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혼자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나만 세상의 비난과 마음고생에서 해방되고자 현실을 외면했던 것이었으니. 보이는 모습은 강인하고 씩씩한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이 한없이 여린 글을 잘 쓰던 그는 그렇게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후 잠을 이룰 수 없는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가슴이 뛰고 5분을 거푸 잠을 잘 수 없었다. 신경정신과 병원을 다녔다. 효과가 없었다.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내 병은 치유될 수 없는 형태였다. 회사에 휴직결을 내고 암자에 들어갔다. 집에서 가까운 해인사에 약수하면서 하숙생으로 살았다. 다소 마음이 안정되긴 했다.
5분을 이어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던 수면 시간이 10분으로 늘고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함께 간 육촌이 공양간에서 담아온 나물밥으로 조금씩 입맛을 되찾고 기운을 차렸다. 수면 시간도 차차 시간을 늘려 2시간, 3개월이 다 찼을 땐 거의 서너 시간은 내쳐 잘 수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 옛말이 생각났다. 이후 나는 다시 사회로 복귀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았다. 그때 받았던 상자 속 물건이 이 만년필이었다. 세월이 흘러 누뚱이 아들이 입대할 때였다.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작성한 아들이 말했다. 22사단이라는데 그곳이 어디야? 함께 검색을 했다. 하고 많은 장소 중 하필이면 속초를 지나 휴전선 최전방인 고성이었다.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7번 국도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도로를 끼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마을들과 바다, 또 바다, 쉼없이 부서지는 포말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그가 생각났다. 그가 바라보았을 바다는 망망대해 저 바다 어디쯤이었을까? 나이가 들자 신체 중 가장 자신만만하던 시력이 말썽을 일으켰다. 장시간 활자를 보면 어김없이 시야가 흐려지며 눈의 피로를 느꼈다. 덜컥 겁이 났다. 다른 것도 아닌 눈이라 서둘러 정밀 검사를 했다. 별 문제는 없고요. 노안입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금껏 무엇 하나 이루어낸 것 없는 세월을 보내는 사이 눈은 벌써 노안이란 단어를 달고 내 앞을 서성이며 가로막고 있었다.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빛나던 젊음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어느새 늙음의 길잡이인 노안이란 단어를 길동무에 가야 한다니 허망함이 밀려왔다. 지난 시절 안타깝게 흘려보낸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예전 진정한 사랑이란 몸과 마음을 함께 바쳐야 된다며 열렬히 주장하던 친구는 얼마 후 그 남자와 헤어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남자와 형편에 따라 수시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여자. 사랑의 기준은 진정 무엇일까? 해오르치듯 한바탕 지나간 젊은 시절 열정도 식었다. 이젠 그저 남에게 폐에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나 스스로 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죽고 싶다. 의식이 없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행운이 내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행복한 삶과 좋은 글을 쓰라는 그의 염원대로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세월을 보냈다. 좋은 글쓰기만은 저승길의 문턱에 선 지금까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 오늘의 소설 만년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랑 이야기예요. 정말 순수하죠? 네, 작가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과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면서 젊음은 한순간이라는 걸 되짚어 보고자 이 글을 쓰셨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소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